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오늘은 제2의 IMF 사태는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AI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실제로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외화를 미국에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규모가 물론 합의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폭이 정해졌죠. 뭐 연간 한 2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가 정해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라면 뭐 크게 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환율이 계속 좀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1480원 찍고 뭐 곧 1500원 되면 뭐 부동산이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제2 암이브 사태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온다면 또 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MF 사태가 무엇이냐, 당시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를 좀 알아봐야겠죠. 먼저 IMF 대한민국 IMF 사태에 대해 정리해줘. 그다음에 그 당시 왜 IMF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해서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냥 스마트 해놓고요. 대신 검색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이진 않네요. 일단 코파일럿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이 지금 IMF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 네, 외환위기라고 하죠. 자, 기업의 과도한 부채, 금융 시스템 부실, 아시아 외환기의 여파가 겹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차입 경영을 많이 했죠. 금융 시스템 부실했고, 외환 보유고 부실했고, 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산. 210억 달러 받았네요. 총 550억 달러 받았고요. 어, 그래서 2021년도에 IMF 관리 체제를 종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97년에서 2001년이니까 꽤 갔네요.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계속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지? 자, 그때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웹 검색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또 해보겠습니다. 코파일럿에서. 답변 빠르네요. 환율 불안전성, 대외 요인, 대내 요인. 네. 자, 근데 위기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네요. 흑자고. 요 국제 신용도 부분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말쯤에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3대 신용기관이 다 한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뭐 나쁘게 평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나 보죠. 뭐 한 단계 정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하지만 저도 외환위기가 올 정도의 지금 외환 보유액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외환이 부족한 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건도 안 되고 실제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환율이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현재 외환위기가 올 상황이 벌어진다면 뭔가 강제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점에서 외환위기가 오려면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IMF 사태를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물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제2의 예, IMF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진행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 그들의 말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줘. 사전, 전조, 증상도 알려줘.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제2의 암일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조금 이제 자극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 타죠.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뭐 너무 긍정적으로 가든지 너무 부정적으로 가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반대쪽 의견도 살펴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동산, 편등 약화에 집중되어 있다. 감당 불가능한 부채 폭탄이 있다. 가계부채 좀 초과해 있다. 자, 그다음에 그때도 사실 뭐 우리가 돈을 많이 썼죠. 부동산 파이낸싱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죠? 위기가 온다면 어, 상반기쯤에 부동 파이낸싱 대출의 상환 실패가 트리거 될 수 있다. 음, 네, 뭐 일리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게 몰려있는 분야라서 그다음에 환율의 비즈니스 급등 지금 그러고 있죠. 1,500원 넘어설 상황을 좀 가정하네요. 제가 어제 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1,500원대까지 가는 상황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 전망이 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게 동시에 터지지 않도록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리미엄이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한다. 어, 한국 경제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이 좀 한국 경제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 이것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계속 지금 바깥으로 매도하고 지금 나가고 있죠. 음.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많이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IMF 당시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었는지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을 알려줘. 그다음에 1위에서 20위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재계 3위도 막 무너지고 여러 개 은행들이 또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당시에 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한번 벌어지면 2, 3년 갑니다, 이거. 2, 3년 안에 끝날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정권은 뭐 무너지죠. 당연히. 왜냐면 이런 상황을 지금 몇 배 더 좋은 상황에서 방치를 해버린 거니까. 이거 무능해 그냥 극치로 벌을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해고가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검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좀 높이게 되면 이렇게 검색해서 정리하는 시간들 꽤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다른 걸 쓰기도 하죠. 제가 그룹 같은 거 좀 빠른 거 써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딥서치 쓰면은 느려지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AI에게 던져서 비교하는 거죠. 제가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먼저 볼까요? 부채 비율이 와우. 네, 현대, 삼성이 이 정도였네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커졌다. 네, 그러면 지금 재계 순위 20위까지 기업들의 부채 비율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그룹도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제가 어제 밤에 그 IMF 위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론은 갖고 있는데 가볍게 한 거라서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새벽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새벽이라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황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또 새벽이라서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다 보니까 2026년도 계획을 저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다. 뭐 불확실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되게 불안할 겁니다. 지금보다 지표도 많이 나빠질 거고요. 이걸 얼마나 잘 견디느냐 싸움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지금 삼성은 부채 비율 3, 40%대, SK 103%.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200%대가 별로 없네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업들이 삼성전자만 해도 외화를 부족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죠. 미국 같은 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대외적 환경, 지금 이제 그때는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 지금 현재 반도체 정도 빼고 나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수라든가 내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인데, 자, 오늘은 제가 초점을 과연 제2의 IMF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달러를 못 갖고 외환이 부족해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받은 외환 규모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규모의 뭐 몇 배가 넘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4천억 달러 이상에 일단 갖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외환 자체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 20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뭐 지금은 매출액 이런 것도 있겠죠. 그룹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당시에는 네, 와, 뭐 대단했네요. 얘는 지금 보니까 부채 비율을 가지고 순위를 뽑은 것 같네요.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네. 그러면 자, 얘한테 다른 질문도 줄게요. 그러면 현재 제2의 현재 제2의 IMF를 겪을 수 있는 대내 대외적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어? 볼게요. 아, 1급 대입이에요? 뭐, 적당히는 나왔을 것 같은데. 총 기업의 외화예금 규모가 800에서 900억 달러. 와, 엄청나네요. 80에서 85%.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100조 원. 적어도 기업 때문에 나올 일은 없다. 그리고 뭐 좀 강제한다면 이 돈 중에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우리가 그 차입했던 규모가 아까 볼까요? 다시 얼마 받았죠? 300억 달러였나? 그래서 210억 달러 해서 총 550 달러 들어왔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 게 800억 달러니까, 자, 전반적으로는 네, 전반적으로는 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이하면서도 올 것인가 해서 1997년도 97년도는 이제 기업의 과도한 차익 경영, 그다음에 제 아시아 외환 위기,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건 지금도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죠? 외환 보유고 부족. 네. 이거는 지금 상태겠네요. 외환 보유고 부족 등의 이유고, 현재는 어,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PF,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의 지연. 지금 관세가 지연되면 지금 저희 나라가 철강 같은 경우는 50% 이상 관세 물고 있죠. 지금 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많은 제조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상황에
우리나라가 당시 보유한 외환이 당시에 100억 달러도 미만이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직전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 당시에 그 외환위기 지나고 났어요. 그다음 해에 한 300억 달러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만이고 심지어 당시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였어요. 뭐 30억 달러 이상. 뭐 이러니 뭐 외환이 그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기업이 보유한 외환만 8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정부 보유 외환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달러 이상. 물론 이제 환율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이거는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너무 이거를 투자 위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급할 때 써야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외환 위기를 겪을 만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의 위기를 최근에 지금 이 불안정성이 가고 있죠. 이 불안정성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이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의 문제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외환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자산들을 이제 좀 매각을 할 시도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환율 전망을 한 것처럼 결론을 좀 내어 보자면 어, 제2의 외환위기는 어, 확률적으로 낮다. 다만 음, 위기 조건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제 2026년도에 부동산 PF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하자. 이 정도는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두 개는 지금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PF 규모는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는 달러 기준으로 알려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니까.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투자도 쉽지 않고 재건축 쉽지 않고 그 부동산 공사를 완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도 지금 별로 안 좋죠. 지금 뭐 부동산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거래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화약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좀 걱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지금 이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런 점에서는 뭐 당장 터져서 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압박을 줄 거라는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환율 전망을 할 때 내년 중반까지 어렵다는 얘기들은 제가 드렸었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어떤 이유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같은 질문을 재미나에게도 던져볼게요. 달러라고 얘기하지 말고 던져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한테도 물어볼까요? 코파일럿스께. 그래서 제 규모는 오, 네, 어마어마하네요. 200조 원 넘네요. 신규 취급액은 연체율 좀 줄고 있네요. 가계부채 규모는 와 2천조. 이 가계부채가 문제는 상당히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문제가 이 부동산이 터지면요.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부동산에 돈이 많이 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죠. 가계부채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 보니까 미상환 잔액은 132조다. 네. 부실료는 20조다. 가계부채 규모는 3분기 말 기준으로 2천조 되네요. 14조 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이 계속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조짜리 시한폭탄이다. 소폭 감소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 한 2천조 되는 걸로 보네요. 점점 빨리 늘고 있다.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돈, 그 부동산이죠. 네. 이게 부동산이 돈이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잖아요. 부동산에 걸리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들이 그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요즘은 네, 가계부채. 요즘은 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이게 부동산에 얽혀 있죠. 지금 가계부채가.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주제는 제2의 IMF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예, 낮다. 그리고 다만 이 대외적인 여건과 내부적인 여건들이 여전히 걱정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저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들 좀 나쁘게 평가하고 뭐 관세 협상 잘 안 되고 뭐 미국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받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일단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반도체 수출 너무 좋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달러가 안 들어오는, 즉 무역 수지가 적자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제 봤죠. 8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은 사실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은 좀 나빠지겠지만 제2IMF 사태로 인해서 뭐 외환위기가 올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건 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예측해보는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